안녕하세요. 정병기의 사방TV입니다. 지난 2월 2일에 발간한 제 시조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이 제목이 동일한 시조집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동일한 책인데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왼쪽은 2016년 제가 등단하던 해에 바로 발간한 초판 시집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이번에 발간한 시집입니다. 이번에 발간한 것은 그 초판이 절판이 돼서 출판사의 양해를 얻고 이북, 이퍼플에서 발간했어요. 근데 종이책은 발간하지 않고 어, 이북으로만 발간했다는 거죠. 자, 가운데 있는 것은 시집인데요. 이것은 시조집이 아니고요. 오독으로 되는 시라는 것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 문학 나눔 도서로도 선정됐습니다. 2019년에 발간한 것이고요. 이번에 발간한 이 시조집은 초판에 시조집을 뭐 단어 한두 개 정도 수정했고요. 그다음 다만 이 시조의 수록 순서는 좀 달리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서시를 시조집 서두에도 썼고 또 마지막에도 실었는데 처음에 쓴 시인의 말 다음에 있는 서시는 낚시라는 이제 제목의 시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쓴 것은 채비라는 제목의 시인데 이것도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시라고 외점시라든가 뭐 이런 결시라든가 이렇게 쓰지 않고 다시 서시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다시 서시라고 썼죠. 다시 서시. 앞에는 서시라고 했고 마지막 시를 또 다시 서시. 서시 첫 시는 제목이 낚시고 뒤에 마지막 시는 서시인데 채비예요. 합하면 낚시채비가 되는데 이것도 뭐 상호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도 낚시와 관련이 되고 그리고 서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조들은 네 개의 부로 엮었는데요. 제1부가 봄, 여름, 가을, 겨울, 2부가 사람과 사람, 3부가 마음의 감기, 4부가 촛불과 횃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에서 뭐 대강 짐작을 하신 분도 있겠는데 1부에 실리는 것은 지리산, 가을서정, 정월 이런 것처럼 사계, 그러니까 서경시조를 주로 실었어요. 음, 경치와 나는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서 제가 이제 느끼는 어떤 정서들. 근데 이분은 사람과 사람이라는 제목에서 보듯이 어머니, 누이의 택배, 부시 떠났다, 천년의 사랑. 어머니, 누이, 붓은 제 딸아이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사랑과 사랑, 한 사람, 뭐 이렇게 제 주변에 있는 사람과 관련된 얘기들, 그러한 정서들을 읊었고요. 마음의 감기 3부는 산책, 삶의 책, 틈과 튀움, 기다림의 산행, 공의 가장자리. 그러니까 대상은 뭐 계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주로 제가 어떤 대상들을 보고 삶을 한다거나 뭐 그러한 것들 그런 어떤 어느 정도 철학적인 그런 담론들을 또는 서정들을 묶은 겁니다. 마지막은 촛불과 횃불 이 단어 익숙하시죠? 삶은 어차피 잔혹하다, 주만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정치학 개론 이렇게 제가 정치학자이기도 해서 특히 이제 정치와 관련된 뭐 사회 경제도 대상을 했지만 관련된 그런 얘기들을 또는 현상들을 시적으로 승화시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것이 표제시죠. 뭐 제목에서도 느끼셨다시피 저는 민주주의를 상당히 추구하고 지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과연 어떤가 이것을 좀 제대로 보고자 했던 그런 고민들이 담겨 있는 시조들입니다. 그리고 해설은 한국문협에서 부의사장과 시조문과회장을 지내신 공가파 시인
께서 해주셨습니다. 현실 비판과 서정의 결속이라는 제목으로 제시를 평가해 주신 겁니다. 자, 시조집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시조란 무엇인가를 짧게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제 시조집을 소개해 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시조의 형식이라든가 뭐 이런 역사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길게 설명해 드릴 계절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시조는 떼시자를 쓰죠. 시조.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시라고 하면은 여기 시시자를 쓰잖아요. 근데 시조만은 떼시자를 써요. 시절 가조의 약자입니다. 특정한 시기에 시절에 불리던 노래 가조, 시절에 유행하는 노래 곡조 이러한 의미로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이제 중국에서 또 이런 시절 가조란 말을 쓰죠. 그 약자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굳어진 것인데 유럽의 소네트라든가 일본의 하이쿠라든가 뭐 중국의 절구라든가 뭐 이런 정형시와 같은 겁니다. 그런 정형시가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거죠. 그게 시조예요. 이게 한시가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나라 전통적인 정형시입니다. 세계에서 정형시 갖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죠.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자유시라고 할 때 자유시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요즘은 이제 시조가 독립된 장르로 되면서 그냥 시라고 협의의 시라고 해도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협의의 시는 자유시, 정형시에 대비되는 의미에서 자유시를 지칭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합해서 시라고 하죠. 이건 광의의 시입니다. 서정시라고 해도 틀리지 않고요. 그래서 시는 광의의 시는 자유시와 정형시를 합한 것이고 서부의 시는 자유시만 지칭하는 겁니다. 우리 시조는 바로 이 정형시입니다. 시조에도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평시조가 있고 어시조가 있고 사설시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조가 하나로 구성되어 있으면 단시조, 한수로 되어 있습니다. 어, 한 편의 시조를 수라는 어떤 고유한 단위로 불러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는 편이라고 그러죠. 근데 시조에서 편이라는 것은 두 수 이상을 얘기합니다. 두 수 이상으로 구성된 시조. 이것을 우리 어, 이상으로 구성된 시조를 이 단위를 우리가 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조에서는 이게 한 수로 되어 있는 한 편의 시, 한 수로 이루어진 한 편. 이렇게 되면 이게 단시조가 되는 거거든요. 자, 단시조가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것은 연시조가 되죠. 근데 연시조는 보통 평시조에만 써요. 평시조는 이러한 어떤 전형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변형된 것이 어시조나 사설시조고, 어시조는 잠깐 길어지는 것, 사설시조는 많이 길어지는 건데, 그 상세한 내용은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고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평시조의 형식, 그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시조가 기본형이니까요. 또 시조는 시와 달리 행으로 구분하지 않고 장으로 구분합니다. 초장, 중장, 종장, 3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각 장이 두 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구, 뒷구, 전구, 후구라고 하죠. 이래서 6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장 6구라고 하거든요. 한 구는 또 두 개의 마디로 이루어집니다. 한 구는 두 개의 마디 이렇게. 자, 종장의 나머지는 이 한마디는 그 몇 글자가 이루어지느냐. 3장 6구 45자 내외 그래서 45자 내외라는 음수율 어, 글자의 숫자까지 엄격히 따지고자 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말이 이제 교차고 부차고라고 해서 한두 개의 명사에다가 조사 또는 뭐 어간에다가 의미가 붙어서 보통 세 글자, 네 글자 이렇게 주로 옛날 말들 형성이 돼서 그런데 지금은 뭐 단어도 굉장히 많아지고 외래어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길어지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세 글자, 네 글자만 이렇게 고집하다 보면은
제대로 담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글자 수는 좀 더 유연하게 5대 3장 6구는 지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3장 6구는 지키고 그중에 또 철칙으로 되어 있는 것이 종장 앞구의 첫 마디는 세 글자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철칙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는 일반적인 다른 마디보다 길다. 그래서 5자 이상. 뭐 상한 사람은 8자, 10자 뭐 그거는 사람마다 또 많이 달라요. 그 정해져 있지 않고 5자 이상으로는 쓴다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이럴 때 각 구에서 구가 자, 이것이 초장의 첫째 마디, 둘째 마디, 셋째 마디, 넷째 마디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첫째 마디하고 둘째 마디가 하나의 의미 덩어리, 셋째 마디와 넷째 마디가 하나의 의미 덩어리.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두 마디가 하나의 구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조금씩 해체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가능하면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둘째 마디하고 셋째 마디가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이루는 시도들도 보여요. 이것은 찰격이라고 또는 파격이라고 봐야 됩니다. 파격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죠. 저도 파격을 씁니다. 특히 앞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시조집에서는 파격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시조를 보겠어요. 1부 이전에 쓴 서시, 4부 끝나고 마지막에 덧붙인 마지막 마무리 시, 다시 서시라고 제목을 붙였죠. 낚시인데 이것도 뭐 파격이란 파격입니다. 지금 시조는 과거에 유행 노래로 불렸던 고시조와 달리 현대 시조는 노래가 빠져나가고 문자로만 된 그야말로 문자 시로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다 이제 그림을 또 어, 추가했습니다. 낚시하는 상황을 제가 공간에서 시간으로, 그 다음에는 침묵,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으로 이제 묘사를 했는데, 여기가 이제 초장, 중장, 종장이 되는데, 이 초중, 종장에서도 변해가는 모습을 느낌표와 물음표로 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위에는 낚시하는 사람이 느끼고 있고 아래에는 물고기들이 노니는 모습. 근데 이 물음표가 꼭 낚싯바늘처럼도 보이죠. 낚싯바늘 이렇게 많이 있으면 안 좋겠죠. 어쨌든 그런 의미는 아니고 물고기들이 위에서 뭐 하지? 그리고 이것도 느낌표라는 것이 찌처럼 보이잖아. 찌, 낚시찌 이렇게 낚시찌 그렇게 보이기도 의도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물고기들이 꼬물락꼬물락 하면서 위에 저 낚시찌가 뭐지? 라고 이제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런 거. 자, 이젠 물고기하고 찌하고 물고기가 막 어울려요. 그렇게. 근데 예전에 밑에서도 이 궁금증이 위로 향하는 그러한 것을 묘사한 거고요. 마지막에는 이제는 이 물음표와 느낌표가 바뀌었어요. 위에 느낌표가 됐고 위에가 물음표가 됐고 밑에가 느낌표가 됐죠. 나머지는 다 이제 나머지 느낌표는 다 사라지고 물음표만 남았습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문자로 읊었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낚시, 공간이 공간과 대치하고 궁금해한다. 무거운 시간 흐르고 서로가 막연할 때 기다림 더해만 가고 물 아래 말이 없다. 여기 의미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제가 초장, 중장, 종장 해갖고 각 장을 하나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기서는 각 구를 이게 중장과 종장은 마디마다 행을 달리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의 장이에요. 하나의 장이 네 개의 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중장. 종장도 마찬가지예요. 마디가 행으로 배열되면서 사행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초장은 첫 마디가 세 글자, 한 마디가 한 행이 되고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걸 배열은 그렇게 했어요. 지금 현대 시조에서는 이러한 어떤
마디와 구의 배열이 상당히 유연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의미상으로 보면 이것이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둘째 마디와 셋째 마디가 가능하면 의미 등을 이루지 않도록 한다라고 했었는데 이것도 의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걸 읽어볼까요? 공간과 공간이 대치하고 궁금해한다. 이런 뜻이죠. 근데 제가 공간이라는 첫 번째 말과 두 번째 말 공간과를 좀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대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예요. 그렇게 해서 떨어뜨렸을 뿐입니다. 자, 다시 서시라는 채비. 이것은 제가 채비하는 장면을 묘사하고자 했는데, 그래서 이 시집의 출판사를 넘길 때는 낚시꾼 여기 있고, 이 낚시 줄을 채비만으로, 줄만으로 이렇게 줄 반을, 이렇게만 구성을 했었는데, 뒤에 디자인 하시는 분이 물고기를 달아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의미가 안 통하게 되는데, 그래서 잡았다가 낚아채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 물고기처럼 생긴 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채비하는 과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채비, 하늘색 휘어감은 푸른 힘줄 끌어당겨 바다숨 돌돌 말아 여러 모양 찌로였고 바늘은 긴 여유를 두어 던질 채비 저 끝에 하늘이 파랗고 낚싯줄은 투명한데 낚싯줄에 하늘의 파란색이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힘을 쓰니까 이 제 힘줄조차도 푸른 힘줄로 변합니다. 바다에 있는 생명체들, 숨이죠. 바다에 있는 숨탄 것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다 숨이라고 했고, 그 숨들을 모아서 찌로 엮었다. 그리고 바늘은 저 멀리 던질 수 있도록 긴 여유를 두었다. 이런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서시라는 것을 채비 마지막 시를 제가 다시 서시라고 이름을 굳이 붙인 것은 이것이 제 첫 시조집인 만큼 앞으로 시인의 여정을 가겠다. 첫 시집을 냈지만 지금부터 더 훌륭한 시들을 쓰고자 노력하겠다. 그런 각오가 담겨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서요. 이것은 제가 쓴 게 아니고 공가파 선생님께서 쓰신 거기 때문에 천천히 읽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병기 시조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시조의 외형적 표현 구사에서 다소 파격적인 모색과 시도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조는 초, 중, 종장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운용하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 시적 표현은 무의식 속에서 자기 인식을 감각적으로 드러내는 심미적 발화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파격적인 화법 구사는 시적 상상력이 그만큼 활달하고 창조적임을 보여준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림을 넣는다든가 뭐 기호도 놓고 장애 배열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좀 파격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다음에 정병기 시조의 다른 특징은 강한 현실 비판 의식의 표출을 들 수 있다. 제목만으로도 현실 정치에 대한 강한 비판 의식이 느껴진다. 상상보다는 현실에 기댄 이러한 창작 경향은 현대 시조가 그동안 포지션을 설정하지 못했던 다소 금기시해왔던 영역이다. 그런 점에서 정시인의 이러한 시편들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 자유시는 참여시 경향의 시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이 시조는 유감스럽게도 그런 것들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고답적이고 뭐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뭐 꽤 사회 비판적인 그런 것들이 자유시 못지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자유시에 비해서는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쓴 이 시집이 좀 새로운 것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어, 지적해 주신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정병기 시조에는 애틋한 그리움 같은 인간애가 물씬 풍기는 울림이 큰 서정시편들도 적지 않다. 부재하는 너에 대한 그리움의 시편이나 육친에 대한 진한 사랑이 묻어나는 가족 시편 모두 아름다운 사랑 시편들이다. 감사한 평가입니다. 제 2부에 나와 있는 제 가족이라든가 가족에 대한 또는 친구라든가 뭐 옛사랑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을 평가해 주신 부분이죠. 이제 뭐 한두 편 더 제 시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봄날 꿈에서 나갔다가 다시 드니 변리 지나간 흔적 보일 듯 말 듯한데 어느새 무량한 가을이 죽비 들고 낮춘다.
자, 이것도 어느 정도의 파격이 있습니다. 뭐 지금은 행배열만 가지고는 파격이라고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특히 종장은 이 첫 마디가 기승전결로 따질 때 어, 어떤 전에 해당하는 음탄사라든가 이런 마디로 이제 고시조 같은 경우도 어즈버, 뭐 아해야 뭐 이런 것으로 그러니까 초장 중장에서 종장 사이에서 종장의 첫 마디지만 종장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전환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용도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장에서 많은 첫 마디와 둘째 마디가 하나의 의미 덩어리로 꼭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초장과 중장에서는 가능하면 그걸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종장에 어느새 무량한 가을이 죽배 들고 나툰다 해서 이것이 초장의 첫 마디와 둘째 마디 그러니까 따로 의미 덩어리를 이루고 그다음에 마지막 셋째 마디, 넷째 마디가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이루는 것은 종종 나타나고 이것은 파격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 중장도 그렇죠. 첫 마디와 둘째 마디, 셋째 마디와 넷째 마디가 하나의 각각 하나의 행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장이 문제가 되죠. 첫 마디를 분리해서 썼어요. 독립된 행으로 썼어요.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넷째 마디를 하나의 행으로 해서 꿈에서 나갔다가 다시 듭니다. 그러니까 어느 봄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의 의미 덩어리 기도록 이렇게 의도한 한 거니까 물론 어느 봄날 꿈에서 이렇게 끊어도 돼요. 그러니까 어느 봄날 꿈에서 이렇게 썼다면 만약에 나갔다가 다시 이렇게 행배를 했다면 제가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바꾼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이라면 봄날 꿈에서 계속 꿈꾸는 거예요. 전체가 꿈꾸는 거예요. 이 모든 얘기가 꿈이에요. 봄날 꿈 얘기예요. 그래서 꿈을 꾸다 보니 내가 꿈속에서 집에 있다 방에 있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니까 볕이 지나갈 흔적이 볼 듯 말 듯하고 무량한 가을이 나툰다 뭐 나타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의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경험을 한 건데 봄날 거실 햇빛이 따뜻한 거실에서 창문 옆에서 잠깐 잠이 들었다가 깬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잠들었어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꿈에서 라는 것을 어, 나갔다가 다시 든 이유와 연결을 시킨 겁니다. 자, 어느 봄날 하고 나서 여기서는 내가 꿈에서 나갔다가 그럼 꿈에서 나갔다는 얘기 뭐예요? 꿈에서 깼다는 얘기죠. 다시 드니 다시 꿈속으로 들어가니 그런 의미로 쓴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은 제가 파격을 각오하고 이런 의미를 살린 겁니다. 뭐 그래도 전체가 다 꿈 얘기는 마찬가지예요. 초장의 의미만 좀 다를 뿐이죠. 하지만 현실과 꿈이 섞이는 음, 그런 것이 어떤 죽비라는 불교계에 사용하는 그 도구와 연결시켰을 때 좀 더 깊은 의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봤습니다. 간단히 뭐 단어 설명을 드리면 변리는 작은 틈을 통하여 잠시 비치는 햇볕, 그늘진 곳에 비치는 조그마한 햇볕의 기운, 마지막으로는 좀 다르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보살핌이나 보호 이렇게 돼요. 음, 그냥 어, 일단 읽었을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의미겠죠. 그런데 세 번째 의미로도 해석해도 무리는 안 될 것 같아요. 단어의 뜻이 그렇게 돼서 연결되는 겁니다. 제가 뭐 그것까지 뭐 알고 의도했다기보다는 자, 죽비라는 것은 불사 때에 불교에서 이렇게 뭐 명상을 하거나 참선할 때에 승려가 손바닥 위를 쳐서 소리를 내 가지고요 시작과 끝을 알리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두 개, 네 쪽을 합해서 이렇게 만든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근데 이렇게 이것이 기본적인 의미지만 그때 참사하는 사람이 졸잖아요. 그러면 이 죽비를 어깨를 툭 쳐서 깨웁니다. 악기 때리진 않고. 그런 것으로도 쓰여요. 그러니까는 깨우침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 깨우치게 한다. 그런 의미예요. 나툰다는 건 뭐예요? 부처님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니까,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다는 의미가 아니고, 깨우침이
나타나는 것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종합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시조 작품입니다. 이제 또 두 편의 시조를 보겠습니다. 제2부에 실린 사랑 관련 시조입니다. 천년의 사랑. 좀 진부한가요? 제목이? 내용은 그렇지 않을걸요.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을 온전히 듣기 위해 귀를 닫고, 당신을 온전히 보기 위해 눈을 감고, 당신을 영원히 간직하고자 마음조차 접습니다. 각 장마다 역설이 있습니다. 듣기 위해서 귀 닫고, 보기 위해서 눈 감고,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서 마음을 접는다. 역설을 가지고 강조를 한 거죠. 김소월 시인이 눈물 죽어도 아닌 눈물을 흘리오리다. 진달래를 지려밟고 가라 그러고, 그죠? 반대로 역설을 표현한 거예요. 그건 이제 어, 그 안에 역설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반어, 아이러니에 가깝고, 저희 시는 확실하게 패러독스 역설입니다. 이 어, 문장 안에, 식구 안에 상반되는 모순되는 얘기들이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 강조를 한 겁니다. 당신을 더 영원히 간직하고자 하는 마음을 강조한 거죠.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당신을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보고 싶고 뭐 이런 것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형식은 파격입니다. 그죠? 당신을 앞에 강조하기 위해서 뺐어요. 그래서 둘째 마디와 셋째 마디가 뭐예요? 하나의 의미덩어리를 이루고 있죠. 이것도 파격입니다. 사실. 가능하면 어, 첫째 마디, 둘째 마디 하나의 의미덩어리, 셋째 마디, 넷째 마디 하나의 의미덩어리 이루어져야 정형으로 맞는데 뭐 정형시라는 것이 원칙대로 그대로 지키면서 상당히 훌륭하다면 나무랄 데가 없겠죠. 근데 때로는 내용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파격은 허용이 됩니다. 타격이 너무 심해가지고 자유시까지 나가버리면 안 되겠지만 그 기본적인 형식 안에서 뭐 한두 개 정도의 파격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표제시를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헌법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정치의 현실을 보니 참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 시를 썼습니다. 청와대는 베스 행성, 국회는 공집합의 공집합, 정당은 조변석계, 선거는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치는 생물이라지요. 국민은 허구고. 자, 이것을 다시 보면 해석이 좀 필요하죠. 베스가 뭡니까? 우리 토종 물고기들 잡아먹는 외래종이잖아요. 생긴 것도 흉악스럽게 생겼는데 토종 물고기를 우리 국민이라고 한다면 청와대는 우리 국민을 돌보는 것 같지 않더라는 거죠. 물론 훌륭한 대통령도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정치인도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많은 대통령들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국민을 억압하고 국민을 속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외계에서 왔다. 이게 지구 안의 외계만이 아니고 지구 바깥의 외계, 이렇게 행성까지 제가 말까지 쓴 거예요. 그래서 베스 행성, 국민으로부터 별개로 있고 외계 지구 밖에서 오는 것처럼 외계인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청와대 인물들이. 자, 국회는 그럼 뭘까요? 국회는 이게 하나의 말인데 이 중괄호 두 개만도 공집합이에요. 이 파이도 공집합이에요. 그런데 이 공집합 속에 또 공집합이 있어요. 사실 이것을 수학적으로 보면은 파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수학 문장이 아니니까 의미상으로 양파를 상상한 거예요. 공집합을 까집었더니 또 공집합이 있어. 그죠? 까도 비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국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는 일도 없이 그 안에서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특권을 향유하고자 하는. 그래서 지금도 국회는 다를까요?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아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비유한 거고요. 그럼 정당은 조변석계인데 이 조변석계라는 말이 뒤에가 이게 원래는 고칠 계자잖아요. 그래서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개가 그냥 순 우리말로 하면은 독 강아지잖아. 강아지 강아지 예.
어, 어미개, 뭐 아비개일 수도 있죠. 그래서 조변석 개 이렇게 해가지고 개를 한글로 풀어가지고 뒤에 이 개견자를 썼어요. 좀 말장난을 좀 했죠. 이 말장난을 갖다가 펀이라고 하는데 이 펀이 아닙니다. 이 펀은 재미란 뜻이고 말장난 언롱 한글로는 한자를 가져다가 펀이라고 하는데 펀을 좀 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다른 개새끼다. 근데 만약 여기서 또, 또 재미있게 하면 이거를 갖다가 석자 두 개수로 뭐가 될까요? 많은 다자 아니에요. 다견. 개가 많다? 그건 뭐야? 개떼지, 개떼. 정당은 아침, 저녁으로 막 어떤 정치 철학도 없고 권력만을 위해서 이합 집산하고 아침, 저녁으로 다루고 공약했던 것 선거 끝나면 지키지 않고 공약도 지키지 못할 것도 못할 그 비일공짜 공약을 내세우고 뭐 그런 행태들을 많이 보이니까 아침 저녁으로 다른 그러니까 변덕이 죽을 듯하는 개떼 뭐 좀 심했나요? 시적 표현에서는 과하게 운용해도 됩니다. 자 그렇게 제가 비유를 한 겁니다. 그럼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선거 잘 이루어져야 돼요. 가능한 민의를 많이 대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데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 보면 선거는 플러스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국민의 의사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파이는 이때 파이는 위에 파이하고 읽기는 똑같이 읽지만 이것은 원주율을 얘기하죠. 원주율 3.14. 원주율을 구할 때 상수예요. 이 상수가 있어서 원주율을 어, 말하자면 예측 가능하게 측정할 수 있는데 우리 선거는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언제나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습니다. 상수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예측 불가하다는 거죠.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치는 생물이라지요. 생물이 날생자 써가지고 생물하게 되면 뭡니까? 생물체다. 무생물체가 아니고 생물과 무생물 나눴을 때 살아있는 물체. 그렇기 때문에 어 그냥 뭐 나쁜 의미에서 예측 불가능성이 아니라 이럴 때 생물, 무생물의 반대는 생물이라는 의미는 살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잘 될 수도 있고 나쁘게 될 수도 있고 뭐 오늘 내일 다른 그런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정말 장기적으로 보건 단기적으로 보건 상당히 변화무쌍한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전 어느 정도 가치 중립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생물을 생물이라 하지 않고 생물이라고 읽어보세요. 생물 악센트 앞에 들어가면 무생물의 반대야. 근데 생물 악센트가 뒤에 들어가면 생물 그러면 뭡니까? 이때 생물은 냉동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뭐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와전된 거지만 주로 생선에다가 쓰잖아요. 생물. 죽어서 된 생선이 아니고 생물로 먹으면 맛있잖아요. 생물로 익혀서 먹으면 해도 그렇지만 익혀서 먹더라도 이런 의미에서 생물이에요. 근데 생물의 특징은 뭘까요? 냉동시킨 생선은 잘 안 상해요. 근데 생물은 쉽게 상합니다. 냉동 안 시켰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같은 글자지만 그런 의미에서 생물라고 이렇게 뒤에 악센트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은 쉽게 상한다는 거예요. 정치는 그만큼 쉽게 부패하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 쓴 겁니다. 자, 국민은 허구다. 허구란 것은 뭡니까? 픽션이잖아. 지어낸 거잖아. 국민은 실존입니다. 실체입니다. 국민은 주권자예요. 국민이 선출해서 정치인을 선출하고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탄핵하고 소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에서는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있죠. 국민을 함부로 속이거나 대할 수가 없죠. 근데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나라에서는 국민을 정치가 마음대로 지어내고 마음대로 동원하고 마음대로 조작합니다. 그래서 허구입니다. 픽션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이 볼 때 국민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국민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고 이들이 볼 때에. 그리고 국민은 허구다. 근데 한자가 뭘 썼습니까? 범호자를 썼어요. 빌어자를 쓰지 않고 범호자, 호랑이. 호구 뭐예요? 호구. 너 호구냐 하면은 너 바보냐 이런 뜻이잖아요. 호구. 호갱이란 말도 있죠. 그러니까는
어떤 공무원이 그랬잖아요. 국민은 개돼지라고. 허구에서 더 나아가서 호구가 돼버렸어요. 정치인들한테 국민은. 막 속여도 되는 존재. 분명히 잘못해놓고도 어,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응? 바이든이라 얘기해놓고 난리면이라고 했다고 얘기하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뭐 주어가 없다. 응? 주어가 없는 말 아니냐. 이러고 뭐 여러 가지 뭐 하여간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들이 국민을 호구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나요? 그렇습니다. 물론 훌륭하고 좋은 정치인도 많고 좋은 의도로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도 있죠. 뭐 그런 경우에 어,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음에도 안 되는 경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음,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통탄할 일입니다. 사설시조 한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속담의 변철이라는 것인데 이렇게 답답한 이 심정을 이번에는 뭐 비단 정치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빗대서 사설로 읊은 겁니다. 헬조선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헬조선을 이렇게 쓴 거예요. 속담을 빗고 와서 속담을 거꾸로 제가 사용한 겁니다. 중장에 사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꽁도 누가 먹고 알도 누가 먹는 세상. 말 한마디로 천냥빚이 늘어나는데 공든 탑이 어찌 무너지지 않으랴. 보기 좋은 떡이 빛 좋은 게살구인데 웃는 얼굴에 어찌 침 뱉지 않을 소냐. 콩 심어도 콩 안 나고 팥 심어도 팥 안 나는 세상. 아니 땡 굴뚝에도 연기 나지 않으랴. 맞은 놈은 감옥 가고 때린 놈은 병원 가는데 10번 찍는다고 세상이 넘어갈까? 하늘이 무너지지 않아도 솟아날 구멍이 없는 이런 세상이 줄었습니다. 자, 종장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에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겠는가? 자, 여기서 왜 이것을 생략했냐 하면 여기도 세상이 나오죠. 그 앞에도 세상이 나오고 여기서 또 세상을 하면은 이게 너무 세상이라는 말로 마무리가 돼가지고 답한 느낌을 이제 줍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이론이 이 세상을 꾸미는 게 아니냐? 한 줄 띄우고 장을 바꿨기 때문에 그렇게 익힐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그걸 피하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세상은 종장의 첫마디로서 감탄사예요. 세상에나 세상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지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겠는가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사설시조 한 수를 마지막으로 제 첫 시조집이자 8년 만에 재발간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시조집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시 창작을 할 때 금과옥조로 삼고 있는 두 마디를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시는 모름지기 재미있거나 감동적이거나 웅숭 깊어야 한다 이겁니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 갖추면 더욱 좋겠죠. 그런 시를 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는 더 잘 다듬으려고 애쓰는 이상한 말더듬이다. 언변이 화려하고 정말 달변인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좀 그렇지 못하는데 음, 약간 제가 이 얘기할 때 좀 말 더듬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런 면이 있어요. 제가 어쨌든 달변가는 아닙니다. 달변가이면서도 문장도 시도 잘 쓰면 좋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고치고 다듬고 노력하는 그 과정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좋은 시를 쓰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공부 열심히 하고 많이 읽고 다음에 시를 많이 읽고 열심히 다듬고 쓰면 좋은 시를 쓸 수 있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